이번 시간에는 반려묘 습성을 고려한 생활 환경과 사회화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양이의 신체적 특징과 고양이가 지닌 특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고양이는 여전히 야생 본능을 가지고 있고 이 본능만 잘 발휘될 수 있다면 함께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부 보호자 중에 강아지보다 손이 덜 가서 편하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내에서 사는 고양이에게 매일 생활하는 집은 세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고양이의 습성을 이해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행복한 반려묘가 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에게 필요한 환경 중에 첫 번째, 수직 공간입니다. 캣타워, 캣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야생에서 고양이는 적의 습격을 피할 수 있고 먹잇감 발견이 쉬운 나무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직 공간은 곧 고양이의 삶의 질과 연결되죠. 안정감은 물론 운동 부족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고양이들은 높은 캣타워에서도 상상 이상으로 뛰어다니며 잘 놀기 때문에 캣타워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계단이나 모서리는 둥근 디자인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창문이나 베란다 쪽에 놔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창밖에 작은 새나 벌레를 구경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양이가 앞발을 잘 사용하고 높은 곳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묘창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크래처입니다. 고양이에게 발톱 갈기는 정상적인 본능 행동입니다. 가구나 벽에 스크래치를 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다양한 스크래처를 설치해 주시면 고양이도 사람도 행복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끼 고양이를 입양했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고양이들이 스크래처를 긁을 때의 표정은 호기심이 가득하고 신이 나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은신처입니다. 고양이가 위협을 느끼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전략이 회피입니다. 상대에 맞서다 다치면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 즉 숨숨집이 필요합니다. 침대나 소파 및 상자, 이동장, 숨숨집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니 따뜻하고 안락하게 꾸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숨숨집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고양이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싸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화장실 개수는 고양이 숫자 플러스 한 개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사방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개방형 화장실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모래는 향이 적고 응고력이 좋은 모래를 추천드립니다. 청소는 하루에 2번 이상, 2, 3주에 한 번은 전체 모래가리를 해줘야 합니다. 위치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장소에 마련해서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다묘 가정이라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고양이와 들어가는 고양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다양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고양이가 배뇨 배변 실수를 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첫 번째, 화장실의 종류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모래의 종류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들이 자기 기호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 환경을 제공받게 됐을 때 배변 배뇨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는 고양이들이 비뇨기계 문제, 즉 흑발성 방광염이 있는 경우에도 배뇨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정상인지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물그릇입니다. 우리 반려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신경 써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인데요. 고양이는 사막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목이 마른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합니다. 물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먹어도 되느냐? 하지만 그건 결코 아닙니다. 물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비뇨기 질환에 취약합니다. 고양이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방광에 찌꺼기가 많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종종 결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일 권장 음수량은 kg당 50ml인데요. 생각보다 이 양을 채워서 먹는 고양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잘 관리해줘야 되는 이유죠. 고양이 물그릇은 최소 개체수보다 한 개 정도 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릇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입구가 넓은 것을 선호하지만 고양이에 따라 좁은 물그릇을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나 사기 그릇이 좋고요. 각각 다른 모양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은 고양이 동선에 따라 먹기 편한 곳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밥그릇 바로 옆이나 화장실 근처는 고양이가 기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산소 포화도가 높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수형 급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단 모터 소리가 크지 않은 급수기를 선택하시고 평소에 세심한 청소 관리도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물을 잘 먹지 않는다면 수분이 많이 들어간 습식 사료나 또는 수분이 많이 포함된 간식을 추가로 챙겨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반려묘의 사회화 교육입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친구라 교육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양이에게도 사회화라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화 시기를 잘 보내야만 사람과 또 다른 고양이와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화 시기는 언제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화 교육 시기입니다. 고양이 사회화 시기는 생후 3주령에서 12주령까지고 이 중에서도 3에서 7주령을 집중 사회화 시기라고 부릅니다. 반려견의 사회화 시기가 4개월까지인 점과 비교하면 고양이의 사회화 시기는 좀 더 짧기는 합니다. 새끼 고양이가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미 고양이와 함께 지내면서 어미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보호자의 도움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람직한 사회화를 거쳐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겪을 일들이 덜 피곤하게 됩니다. 동물병원에 내원해서 처치를 받을 때나 양치질을 하거나 발톱을 깎고 목욕하기 등과 같은 관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사회화 교육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젠가 효과를 얻을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사회화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접촉하기입니다. 고양이가 사람 손길에 익숙해져야 보호자의 케어도 받기 편하고 수의사의 처치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겠죠. 매일 5분 이상 고양이를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사람의 손길이 편안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이때 스킨십은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얼굴 주변으로 해주시고요. 간식으로 마무리해서 좋은 기억을 심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 스킨십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체 부위 전반으로 스킨십을 넓혀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짧게 접촉하고 간식 보상을 주면서 거부감을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발까지 편하게 만질 수 있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발톱을 자르고 빗질을 하고 이를 닦아주는 연습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입니다. 나중에 고양이가 동물병원에 가거나 이사를 갈 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동장인데요. 이 이동장에 대한 적응 교육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공간에 이동장을 두고 고양이가 이동장에 들어가면 간식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이동장에 잘 드나들면 그 다음은 외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고양이가 이동장에 들어가 있을 때 이동장을 들고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문을 열고 집 밖으로 잠시 나갔다 돌아오고 또 익숙해지면 자동차에 타는 것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입니다. 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생활소음도 고양이에게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화 시기에 청소기나 드라이기 같은 기기를 작동한 상태로 고양이와 사냥놀이를 하거나 간식 보상을 통해 거부감을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최고 난이도의 교육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욕입니다. 고양이는 대체적으로 몸에 물이 닿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목욕은 대야에 물을 받아 발끝에 닿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조금씩 몸을 적시는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샤워기로 물을 뿌릴 경우라면 고양이는 물에 대한 공포감, 트라우마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적시는 과정에서부터 몸부림을 치는 등의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바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름 교육입니다. 반려묘도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이름 부르기 교육이 가능합니다. 부르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두 음절에서 세 음절 이하의 이름을 평소 말하는 일관된 톤과 뉘앙스로 불러야 되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그룹 구성원이 같은 이름을 불러야겠죠. 시작은 가까운 곳에서 이름을 부른 뒤에 간식 보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가까운 곳에서 이름을 부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간식 보상을 주는 것으로 발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서 이름을 부르고 반응하면 간식 보상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려묘도 자기 이름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와의 교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절대 강요를 통해 교감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보호자와 교감을 나눌 때 그 주도권을 고양이가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고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교감을 선호합니다. 고양이를 처음 입양했을 때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 냄새를 맡으며 익숙해지도록 한 뒤에 고양이가 안정되어 보이는 상태에서 교감하고자 하는 표시를 한다면 그때 고양이의 머리와 볼 부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듯이 만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것도 교감에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를 무리하게 만지려고 하면 사람 손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몸을 뒤로 빼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교감을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보호자와 교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보이는 특징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양이가 보호자를 쳐다보며 눈을 느리게 깜빡인다면 자신은 공격할 의사가 없고 보호자를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양이가 가르랑거리거나 짧게 울고 보호자에게 머리를 부비거나 머리를 부딪히는 행동을 한다면 이 또한 안정된 상태이므로 부드럽게 만져주면 됩니다. 이 밖에도 무릎에 올라타는 행동, 그루밍, 옆으로 누워 배를 노출시키는 행동 등도 교감 행동에 속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고양이가 누워 배를 노출시키더라도 배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과 다르게 고양이는 배를 신체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졌을 때 싫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신뢰가 두터운 사이에는 배를 만져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 손으로 보호자 손을 움켜쥐고 뒷발로 차고 핥히거나 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냥놀이입니다. 사냥놀이를 상호 교감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양이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양이들은 태생적으로 포식자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물을 설정하고 사냥해서 먹이를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활동 시간을 대부분 사냥에 소비하는 야생 고양이와는 달리 집고양이는 사냥 시간이 활동 시간의 10% 미만이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본능에서 비롯되는 사냥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반려묘에게 무기력, 비만, 다른 고양이와의 다툼 등이 유발되거나 지루함이나 실망감을 느껴 과도한 털고르기,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병, 잘못된 대상을 향한 공격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사냥놀이를 보호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해주지 못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려묘들의 사냥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냥 행동을 유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놀이를 통해서 사냥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막대 끝에 깃털 또는 털이 달린 장난감, 고양이 낚싯대를 이용해서 사냥감을 모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장난감을 통해서 사냥 행동을 유도하는 경우 중요한 점은 바로 사냥 유도 후 항상 마지막에 반려묘가 장난감을 잡을 수 있고 자기 은신처로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놀이가 끝난 뒤 긍정적인 강화를 위해 간식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놀아주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한 번에 많이 놀아주는 것보다 매일 10에서 15분씩 자주 2번에서 3번 정도 사람의 패턴을 고려해서 놀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사냥감은 고양이에게 지루할 수 있습니다. 야생 고양이는 동일한 사냥감을 반복해 잡지 않는데요. 이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요일별 장난감을 만들어서 놀아준다든지 사냥놀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장난감을 보관하는 등 고양이의 호기심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냥놀이에도 기승전결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강약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장난감을 노출시켜 시각적 자극을 주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은 움직임을 반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사냥 직전 동공이 확장되고 자세를 낮추면 사냥도구에 폭발적인 움직임을 줘서 사냥감을 뒤쫓게 합니다. 한동안 고양이가 신나게 뛰어다니면 사냥감을 아슬아슬하게 놓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한두 번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한 뒤 빠르게 고양이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을 만드세요. 마지막 순간에는 고양이가 앞발로 장난감을 붙잡고 입으로 물고 옮기는 성취감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저는 고양이를 3마리 기르는데 3마리를 같이 한 번에 놀아줘도 될까요? 안 됩니다. 고양이 3마리를 한 번에 놀아주면 너무 편하겠지만 결국 고양이들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한 고양이만 노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각각 한 번에 한 마리씩 놀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릴 때는 사냥놀이를 하면 잘만 놀았던 저희 고양이가 크고 나서는 놀이에 흥미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집에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고 보호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사냥놀이를 제공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고양이는 계속해서 재밌게 잘 놀 수 있습니다. 사냥 행동을 유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먹이 퍼즐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 간식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집안의 여러 장소에 간식을 숨겨두거나 고양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퍼즐 급식기를 활용해서 고양이들이 사냥하듯이
먹잇감을 찾아 먹도록 이러한 놀이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 사회화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이 새로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고양이마다 사회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려묘에게 맞는 방식으로 교감하기 위해서는 반려묘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보호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고양이마다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성격이 형성되는 데는 유전적 요인과 사회화 시기에 접하게 되는 교감의 종류가 큰 영향을 줍니다. 반려묘가 사회화 시기에 성격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교감을 접하게 될 경우 성묘화되어 보호자를 비롯한 사람 및 다른 고양이들에게 공격성을 보일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만일 사회화 시기가 지나서 반려묘에게 문제 행동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 사례를 살펴보고 해결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가 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려묘가 장난감으로 놀아줘도 맨살, 사람의 손이나 발을 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맨살 촉감이 사냥감과 비슷하고 또한 놀라는 보호자의 반응이 재밌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사냥놀이의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고양이가 보호자를 물었을 때 단호하게 안 돼 라고 표현하고 오히려 보호자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이런 교육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넘치는 고양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냥놀이를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그 에너지를 충분히 소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먹는 사료의 절반 정도를 먹이 퍼즐로 챙겨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반려묘가 물건을 자꾸 떨어뜨려요. 선반이나 탁자에 올려져 있는 물건을 계속해서 앞발로 치는 고양이들이 있죠. 그럴 때 자신의 동선 또는 쉬고 싶은 공간에 물건이 있어서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물건을 떨어뜨려서 보호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주기를 바라는 경우에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 고양이가 관심 추구형 고양이라고 하면 평소에 충분한 사냥놀이를 통해서 관심을 제공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완전히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양이가 자꾸 오줌 마킹을 하는데 어쩌죠? 고양이가 계속해서 오줌 스프레이를 통해서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오줌 마킹의 빈도수가 높아지고요. 이미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는데도 이런 스프레이, 오줌 마킹을 계속하는 상태라고 하면 영역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깥에 길고양이가 계속해서 집 앞에 찾아오지는 않는지 또는 집에 있는 다른 고양이와 사이는 괜찮은지 집안의 영역지 자체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올바른 합사 방법은 기본적으로 새로 집에 온 고양이에게 격리된 공간에서 그 공간에 먼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데려왔다고 무작정 두 고양이를 인사시켜주고 잘 지내봐라 하는 거는 그날 한번 싸워봐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저 방 안에 새로운 고양이가 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방 안에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원래 집에 있던 고양이에게 긍정 보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양이가 격리된 공간에서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손수건이나 양말을 이용해서 고양이 몸을 쓰다듬고 그 채취를 묻힌 이후 냄새를 서로 교환하며 긍정 보상하는 이런 교육이 진행되어야지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서로 다른 고양이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 첫째와 둘째 합사하는데도 2주가 걸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급하게 진행되는 합사가 오히려 합사의 진행 시간을 더 길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합사 이후에도 반드시 고양이들의 핵심 공간을 나눠줘야 합니다. 밥 먹는 공간, 물그릇, 화장실과 같은 자기만의 핵심 영역지에 대해서는 다른 고양이와의 경쟁이나 위협이 없어야 됩니다.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나 몸을 서로 핥아주거나 꼬리를 서로 맞대고 있거나 쉬거나 잘 때도 물리적으로 접촉해 있거나 가까이 있고 서로 다툼 없이 잘 논다면 합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방법은요, 사회화 시기의 새끼 고양이를 같이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화 시기이기 때문에 고양이 간의 합사가 특별한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때는 고양이와 고양이의 합사도 쉽지만 고양이와 강아지의 합사도 아주 쉽다는 점 아시면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친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레슬링 하는데 싸우는 걸까요? 만약 서로 사이가 안 좋다면 공격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명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다른 희생묘를 구석으로 몰고 다른 고양이는 항상 피해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방적인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건 싸우는 거죠. 하지만 서로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는다면 이거는 하나의 놀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고양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환경관리와 사회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챙길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무엇이든 처음이 가장 힘들고 어렵죠. 이 과정을 잘 익히고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고양이 만렙 집사가 되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김명철 수의사였습니다.